네, 그러면은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2022년도 월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나빴습니다. 1월 달에 약세장이 시작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한국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었죠. 금액이 굉장히 컸었죠. 뭐, 이, 그, 뭐, 사실 횡령이 이만큼 크게 발생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를 시작으로 사실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는 아주 좋지 않았던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다음으로 사실 글로벌에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12월 FOMC 의사록이 1월 또 첫째 주에 나왔었는데 이게 내용이 매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2월까지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나스닥은 그 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일, 그 다음에 12월 첫째 날,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란 단어 철회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가 이제 완연하게 역금융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를 좀 믿지를 못했죠. 저래도 파월은 비둘기일 것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12월 달 FOMC가 열렸는데 좀 비둘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역시 비둘기야. 뭐 말은 저렇게 했지만은 그 매파성 비둘기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야라고 갔었는데, 근데 12월 달 FOMC 의사록이 딱 공개되는데 내용은 굉장히 매파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S&P 500, 그 다음에 다우가 이날이 딱 고점이 됩니다. 이번 증시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쭉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1년 내내 거의 뭐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저 때만 해도 참 격세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율이 1,100원대였나 봐요. 저 때 1,2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연중에는 1,500원도 바라봤었는데 1,200원을 돌파라고 표현하니까 참 웃기죠, 그렇죠? 2월 달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이게 전쟁을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그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허란 기자님하고 같이 종종 저희가 방송을 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참 그 기자님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셔가지고서 그걸 안 하시게 됐죠, 이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좀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오후였는데 오후 한 2시 넘어서인가요? 갑자기 막 댓글창에 전쟁 났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포를 쐈대요 이러면서 갑자기 나오고 증시가 갑자기 고꾸라지고 그거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참 그래서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하는 와중에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고유가, 고물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전에만 해도 유가가 뭐 70, 80불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때 직후로 100불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0불까지 가가지고서는 6월 달까지도 120불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유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채 금리도 사실 요거는 전쟁 전부터인데 금리가 이제 2%를 돌파하게 됐고요. 10년물이 이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요. 그 다음에 제임스 블라드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야, 우리 금리 빨리 올려야 돼. 상반기에만 해도 100bp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QT 그 2분기에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때 당시에는 화들짝 놀랬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결정을 우리가 이제 내린 걸 알고 있잖아요. 별로 매파적이지도 않네 이렇게 이제는 표현을 하겠죠. 워낙 올려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 이제 사실 요때부터가 본격적으로 하트넷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윌슨이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하트넷이 그때 당시에 레포트를 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증시에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는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더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온 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3개인데 가운데 게 제일 높고 양옆에 2개는 비슷한 높이로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봉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러면은 이게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치면은 밑에 지지선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거잖아요. 이 지지선에 딱 걸린 게 하향 이탈이 딱 시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락장 오거든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차트가 특히나 반대쪽 어깨가 완성됐을 때에는 조심하라라는 차트 보시는 분들의 그게 이제 있죠. 조언이 있는데 요때 딱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넷이 야 이거 증시 빠진다. 차트가 너무 안 좋다. 그 얘기를 요때 꺼냈었습니다. 다음 이제 3월로 가게 되면 연준이 드디어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긴축을 한다. 이 신호탄을 쐈죠. 근데 이 월에 3월에 있었던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완전 점점 더 심해져 가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전면적으로 금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융 제재에 들어가게 되죠.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막 루블화가 치솟게 되고 난리법석을 떨죠,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는 당연히 안 좋게 반응을 하죠. 예, 그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 보시면은 뭐 농산물도 많이 생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같은 것도 많이 나온다고 해버리니까 뭐 이것저것 막 툭툭툭툭 튀어버려요.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특이한 걸로는 니켈 가격이 이때 이상 급등을 합니다. 단 이틀 동안에 250%가 급등을 해서 영국 거래소가 니켈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려버리게 되죠. 이때 당시에 뒤에 썰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의 몇몇 플레이어가 몇몇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다른 반대편에 있는 그 이제 스위스계 자금들이 이거를 한번 발라먹어 버리려고 고의로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다음으로 중화권 증시가 이때 당시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JP모건에서 이런 레포트도 나요. 워낙 급락을 하니까 중국 인터넷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불가다 라고 해서 레포트를 냈었던 그런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때만 해도 좀 느긋했죠. 0.25 올립니다. 네, 첫 번째로. 다음으로 이때 큰 사건이 중국이 코로나 상해 전면 봉쇄 들어간 거. 요때 이후부터 중국 경제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다음으로 미국이 장중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 제일 많이 얘기하는 2년 10년물이 역전이 이날 3월 달에 발생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2년 10년물이 역전이 되면요.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침체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죠. 그 뒤에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와 비슷한 얘기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때에는 또 무슨 말이 나왔냐면 과거를 보면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시기에는 연준이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금리를 보통 올려가니까 그러니까 비하인드 커브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증시가 연준이 금리를 올려나가고 있을 때에는 안 빠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땐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사실 그것도 이제 깨졌죠. 이번 증시에서는. 4월 달에는 드디어 이게 연간 내내 말썽을 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사버려요. 그러면서 막 테슬라가 실적이 좋고 뭐 그래도 자꾸 이걸 가지고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인수대금 마련하는데 돈 써야 된다고 매도해버리고 안 팔게요 그랬다 또 매도하고 안 팔게요 그리고 또 매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연간 내내 되죠. 그게 이제 트위터 지분 사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 이때 절반 손절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사실 알리바바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먼거도 샀대. 같이 투자자 샀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버텨보자 했는데 맞잡은 손에 갑자기 먼거가 축 뿌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서프라이즈한 소식이었다. 다음으로 미국의 GDP가 나왔는데 1분기 2022년도 1분기 예상을 깨고 예상은 성장이었죠.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다음 분기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또 이때도 사실은 더 나았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근데 이때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비록 GDP가 역성장이지만
그렇지만은 침체는 아니야라고 뭐 연준부터 해서 모두가 나와서 방어를 했었죠. 아예 그거 침체가 아니야. 그냥 이례적인 요인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줬을 뿐이지 아예 그거 침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 또 저는 그런 점에선 격세지감이에요. 요즘에는 3분기 GDP 미국 잘 나왔죠. 4분기 GDP도 GDP 나우에서는 이렇게 높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 그거 높게 나와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침체일 거야. 이렇게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 비용 데이터, 이게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달 나오는 그런 지표들 말고 분기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을 만한 것들을 제외하고 좀 더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는 특히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기로는 요 데이터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Employment Cost Index라는 건데 ECI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게 집기한 이래로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열심히 보는 데이터라던데 그게 높게 나왔어? 그러니 시장의 일각에서는 임금 물가 나선 현상, 그러니까는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를 더 자극하고 그렇게 올라간 물가 때문에 임금 인상을 더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니까는 또 임금이 올라가서 또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5월에 가게 되면 투자자들의 공포가 점점 더 증가를 해요. 연준에서 이때 당시 50bp로 이제 인상폭을 올리죠. 근데 요 자체는 또 시장에서는 비둘기로 자꾸 또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 자체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향후에 75bp 혹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상 가능성을 좀 요 회의 때 질의응답에서 일축했었고요. 그 다음에 QT를 좀 빨리 하면 5월에도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6월부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를 이때 연준이 했었고 또 경제에 대해서는 비록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게 좀 이례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제 자신감도 꾸준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는 강하고 연준은 그렇게까지 안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는 피크아웃 할 수 있어 라고 하니 비둘기로 여길 수밖에 사실 없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미국 채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장기물이 3% 이제 코로나를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요. 자, 현실을 깨우치게 해주는 사건이 발생해요. 바로 영란은행이었어요. 영란은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뭐냐면 내용도 매파 서프라이즈였어요. 이때 당시에 소수 의견이 많이 나왔죠. 예상보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경기에 대한 거였어요. 2022년도 4분기부터요. 우리는 2023년도 GDP 성장률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침체로 갑니다. 이대로. 그렇게 경제 전망을 수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가 되었죠. 그리고 5월에 저한테는 이제 너무 먼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가능성,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때 당시에 테라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 이것도 정말 특히 우리나라한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스케일이 워낙 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봤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피해가 제일 컸고 여러모로 하여튼 안 좋게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게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놀랍게도 파월 의장의 정식 의장 취임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연임시키겠다라고 한 거는 21년도 11월 하순이었어요. 20 며칠이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안 돼요. 사실 통과시키려면은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시간을 끌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장을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왜 그러냐면 결국 연준의 주인은 정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통과시켜주고 정식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하고 나서 다음 날에 언론 인터뷰했는데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물가를 낮추는 데는 고통이 수반된다. 이때부터 고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마음 단단히 먹어라가 나온 거죠. 6월부터는 이제 한 목소리로 우려가 탁 나와요.
자, JP모건 골드만삭스 경기 하강 경고, 허리케인이 온다. 이때 날씨에 비유해가지고서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했죠. 다음으로 세계은행하고 OECD에서 글로벌 성장 전망을 크게 하향을 했죠. 그리고 뉴욕 연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도, 2023년도 연속으로 이제 0점 몇 %대긴 해요. 마이너스. 근데 어쨌든 역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침체를 뉴욕 연은에, 지역 연은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노무라 증권은요, 글로벌 IB 중에서는 최초로 연내 미국이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가능성 경고를 했고요. 캐시우드하고 블랙록도 침체론에 이때 당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의 경우에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어쨌든 이 곳곳에서 침체 우려를 보내고 있었다. 예, 그렇게. 네, 그게 이제 6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달러가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글로벌 통화들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전형적인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갔는데 그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를 하향을 해버려요. 근데 다른 요인은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강달러 때문에 해외 사업하는 거에서 표시돼가지고 변환돼 나오는 그 통화 거기에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는 그 이제 얘기했던 것보다 달러로 변환하면 이익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강달러가 실제 실적에 미친다라는 거를 주요 기업이 선언을 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준은 이제 75bp를 이때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 25, 50, 75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죠. 근데 이때에도 여지를 좀 남깁니다. 이때 참 아쉬웠어요. 저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이때에도 비례기성을 조금 이제 살짝 내비치거든요. 여지를 남기는데 그것도 우리 이제 비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크게 해석을 했죠. 뭐냐면 다만 75bp 인상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고 이는 흔치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75bp 인상이 계속되지는 않겠군 이라는 또 기대를 잘못되게 남겨져 버렸었죠. 신트라 포럼에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저물가 시대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중앙은행장들이 이때에는 우리가 되게 빨리 좀 올려나가야 되겠는데라는 고민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침체 우려가 많이 나오고 전쟁이란 요소도 있으니까는 눈치를 봐가면서 더 올리고 싶은데 덜 올렸던 시기였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7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이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본토 밖으로 방문을 한 사건이 있었죠. 무려 893일 만입니다.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코로나 끝난 거 뭘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시진핑이 해외 나가면은 그거 코로나 끝난 거다. 본인이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밖으로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다만 근데 홍콩이니까 좀 이 설왕설래가 있었죠. 다음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와요. 예상이 8.8인데 무려 9.1이 나오고 이때 사람들이 쇼크를 먹죠. 야, 물가 쉽게 안 잡히는구나. 연준에서는 좀 피크아웃 기미도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을 바가 못 되네. 와, 물가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통이 사상 첫 50bp 인상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워낙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환율은 1,300원을 이때 돌파를 하게 됩니다. 22도 50bp 올려요.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고요.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밀린 숙제 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연준 75bp 또 올려요. 75bp를 또 올리지만 이때에도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로써 또 좀 비둘기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중립금리에 대한 거 여러 차례 언급해서 아니 벌써 중립금리를 언급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향후 인상이 몇 차례 안 남은 거 아니야? 그런 여지를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이때도 제가 볼 때는 비둘기성 이제 기대들을 남겨놓아 버렸다. 그런 좀 실책을 저질렀다라는 거고요. 미국 GDP 2분기도 마이너스가 이때 당시에 나왔는데 근데 뭐 의견이 똑같죠. 침체 아니다. 이거 이례적인 거야. 이런 얘기를 연준 인사들은 반복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연준이 완벽한 매파성을 보이게 돼요. 뭐냐 하면은 파월 의장이 폴 볼커의 빙의를 한 사건인데 잭슨홀 연설이었죠.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제 잭슨 홀 연설에서 좀 긍정적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뭐 그 QE 발표할 때도 잭슨 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식 QE를 할 때에도 드라기가 잭슨 홀에서 그 말을 하면서 QE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저기 어디죠? 그 2020년도 8월달 잭슨 홀 때에는 파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특별회의를 열어가지고서 평균 물가 목표자라는 것도 도입을 했던 게 저 당시였어요. 그 잭슨 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뭔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증시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싶었었는데 파월이 볼커의 그 마지막 책에 나온 제목을 계속 언급합니다. Keep at it, keep at it. 이거를 계속 언급하면서 나는 파월이 아니야, 볼커야 하면서 비둘기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연준은 굉장한 매야라는 식으로 생각이 이제 비율이 원래는 그래도 연준 좀 비둘기일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그전에는 50% 이상이었다고 봐요. 사람들이. 연준을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때부터는 확 바뀌어갖고 거의 대부분이 아니 연준은 매야 이렇게로 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8월 달에는 이 미중 간에 좀 이 텐션이 올라갈 만한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죠. 이때 막 쫙 옆에 호의 받으면서, 근데 바로 가지는 못하고 동남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피해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막 중국에서는 그 가면은 막 격추시킬 것처럼 얘기하다가 별일 없었고, 우리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행기가 어떤 경로로 가고 있나 그 검색하는 사이트 그게 막 갑자기 폭주해가지고 다운되기도 하고, 저도 그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기도 했습니다. 참 주식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공급망을 완전히 바꾸는 인플레 감축 법안, 요거에 이제 사인을 했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워렌 버핏이 2008년에 BID를 산 이후로 처음으로 이때부터 매도를 시작했고 계속 매도 중입니다. 그 외에는 고용보고서가 미국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뭐 이런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해가지고 9월 회의도 이건 이제 75bp다 이렇게로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9월 달에는 영국이 사고칩니다. 아시죠? 그 리즈 트러스 당시 신임 총리가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감세하겠어요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난리가 터졌었죠. 이거 제가 뭐 44일에 트러스였나? 그렇게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국이 이게 사고를 툭 쳐버리니까는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요. 그 뭐 영국에 일단은 연기금들이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 부채 연계 투자 그런 펀드들이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는 환시장이 또 한번 난리가 납니다. 파운드가 뒤집어지니까 위안화도 약세가 돼서 7위안 돌파했죠. 우리나라도 거의 뭐 1,400원 막 턱 밑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일본도 140엔을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다들 환시장 개입하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또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하고 AMD는 AI용 반도체 중국 수출은 중단하겠다 이런 통보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막 매파성을 올려가니까 채권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1990년에 채권 지수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20% 이상 하락이 나오면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 이상의 하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대미문이었어요. 전대미문.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시진핑이 찐 해외로 나간 게 있어요. 찐 해외. 카자흐스탄. 이거 이제 그 푸틴 보러 나간 거긴 한데 정말로 처음으로 홍콩이 아니라 해외 순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짜 끝나는가 보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중국도 제로 코로나 완화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루머가 수시로 떴죠. 수시로. 네. 근데 뭐 미국에서는 그래봤자 지금 소비자 물가 또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이거 쉽게 잡힌 물가가 아니야 그러면서 약세론이 굉장히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10월 달에는 크레딧 리스크들이 빵빵빵 터져요. 일단은 그 크레딧 스위스 여기가 혹시 진짜 망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연쇄작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특히나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 연준에서 긴급 소환 라인을 이용해서 돈이 계속 빌려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스위스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크레딧 스위스가 유상증자를 몇 차례 해가지고서 돈을 마련하고 그다음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 돈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걸로 뭐 일단 지금까지로 봐서는 일단락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막 퍼져나가다가 결국에는 트러스 총리가 사퇴하면서 상황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종결된 것 같다. 이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강원도 레고랜드 이거부터 해가지고서 막 경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미친 듯이. 근데 다만 요것도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나오면서 조금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오펙에서는 이때 추가적으로 감산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는 이거 막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200만 배럴이라는 아주 큰 또 숫자를 제시를 해가지고서 감산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미국 고용 계속 뜨거워요. 사실 안 뜨겁게 나온 적이 거의 없죠. 그러면서 금리 계속 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얘기 나왔고 시진핑 3년임이 이때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주말 끝나고 증시 열리자마자 중화권 증시 다 폭락을 하죠. 왜냐하면은 시진핑 저렇게 되면은 중국이 과연 우리가 투자하기에 괜찮은 적절한 나라일까?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화권 쪽에 폭락 나타났었고 근데 이제 그와는 또 별개로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완화가 임박했다라는 소문은 또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11월 달로 가게 되면은 최종금리 논쟁이 이때 불붙어요. 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정책이 실제 정책이 나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단축이라는 실제가 나오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드디어 철폐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중국이 좀 속도를 내 가지고 좀 철폐를 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다음으로 해외 쪽에서도 또 우리나라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하면서 이거 해외발 레고랜드 사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건 좀 빨리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흥국이 뭐 영 돈이 없어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건 아니었고 본인들 입장에서 좀 더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서 아니 이거 다른 나라에 보니까는 금융사들 하던데 우리나라만 이거 꼭꼭 지켜서 행사 안 하고 있던 행사를 계속 하던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금융사들처럼 해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너넨 그러면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왔지만 그 직후에 신한은행 캥거루 본드가 아주 성공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미행사하는 회사는 없도록 했죠. 그러면서 해외 쪽의 거는 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빨리 수그러들었어요. 다음으로 11월부터 구로다 피복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로다가 의회에 출석을 해서 YCC 유연화 가능성을 옵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뭐야 YCC 범위가 확대되나? 혹은 YCC 그 타겟팅하는 물이 변동하나 10년물이 아니라 딴 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좀 용인을 하려나? 그러면서 구로다 피봇 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만 해도요 사실 10월 말까지는 특히나 엔화가 150엔 넘어가서 200엔 간다는 얘기들을 했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저 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바이든이 선전했다. 그렇지만은 하원은 공화당이 먹었다 정도겠죠. 그 다음에 상원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근데 또 아시잖아요.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기를 드는 소위 말해 소장파 두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조 맨친이고 한 사람은 시에나. 근데 맨친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도. 맨친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시에나는 탈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소속 됐어요. 그래서 상원도 그렇게 민주당이 뭔가 진행하기에 호락호락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이제 최종금리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온다는 게 왜 그랬냐면은
지역 연은들 두 군데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냈기 때문인데, 샘플한 연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QE, QT 같은 제로금리 같은 비전통적인 방법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조금 가해보면, 알고 보면 우리 이미 6%대로 금리를 올린 것일 수도 있어 라는 자료를 냈죠. 그러면 이건 비례기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반대로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테일러 준칙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사용을 해보면은 못해도 기준금리가 5에서 실질적으로는 좀 7%까지도 올려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매파적인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종금리가 얼마가 돼야 될까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3단계예요. 지금 미국이 얘기한 게. 하나는 빠르게 올려가는 거. 그건 이미 끝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최종금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보폭을 줄여나가는 거, 금리 인상에. 그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최종금리를 찾고 나면 그 얼마 동안의 기간 유지를 할지를 결정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2, 3단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11월에 그 논쟁이 굉장히 이제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달 증시가 부진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 그 중국에서 잘 안 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좀 이상한데 오더 백록 괜찮아? 감산해 이제 공장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막 공장 멈추는 결정까지 나오니 테슬라 주가도 아주 엉망이었죠. 그리고 12월 FOMC가 이제 매파성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드러낸 것보다도 ECB 그 다음에 BOJ에서의 YCC 범위 확대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이나 시장에는 충격을 줬고,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이 이후로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중국 리오픈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12월 증시 부진에서는 사실 금리에 따라서 좀 반응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 보시면은 다우는 너무 잘 버텨요. 근데 나스닥만 빠져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엄청 빠져요. 그러니까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금리에 따른 영향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지금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꽤나 흥미롭다. 이 흥미롭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장이 한번 색깔이 바뀌기 전에 그 전부터 모습들을 한번 드러내기는 해요. 우리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페이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혹여나 좀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가령 금리가 높을 때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성장주보다는 그러면 가치주가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보다는 싼 게 더 좋고, 그 모습이 지금부터 살짝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아마 내년에는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건데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내년은 아니에요. 근데 빠르면 2024년부터이긴 한데 이 제도 도입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소원했던 그런 제도인데 어쨌든 이 제도의 도입이 예고되었다라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법인세 인하 1%포인트씩 전 구간, 그 다음에 금투세는 2년 유예, 그래서 내년에는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대주주는 기존 제도 유지인데 거기에서 가족합산만 폐지된다. 근데 너무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서 또 정부에서는 100억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금액을 미처 줄이지 못했었던 매물이 연말에는 나왔다. 네, 요 정도까지로 한 해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래도 역금융에 들어가고 있었다. 원래도. 아무 일이 없었어도 원래도 들어가고 있던 거였다. 근데 거기에 전쟁까지 발발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들어왔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 때문에 그런 유가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확 들어왔다. 물론 그 전에 유동성을 많이 푼 거, 공급망 교란 이런 것까지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생겨났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 정말 힘든 한 해가 지나갔다. 그렇게로 짧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강 세장의 모습은 좀 비슷한데 좀 경제도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온기가 도니까는 그 다음에는 돈도 좀 돌고 기업들도 이익이 좀 늘어난대요. 와, 좋습니다 하면서 증시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락장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뭐 전쟁이 나서 훅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가 갑자기 뭐가 툭 발발해가지고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것처럼 갑자기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서 금융 긴축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락장의 모습은 다양하다라고도 우리가 흔히들 표현들을 하는데, 근데 그 하락장에 나타내주는 특징이 거의 대부분이 한 방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타났었던 그런 게 2022년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